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3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국가 부채 이러면 채권과 바로 직결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채권 투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 숨은 이유가 뭘까에 대한 방송 내용을 주로 다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방송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8%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좀 위험한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국가 부채나 채권 그리고 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관한 거, 달러의 패권적 지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의 견해를 여러분들께 좀 요약해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템플턴의 이 채권 투자에 대한 견해, 그리고 UBS의 채권 투자에 대한 견해, 그리고 빌 애커먼의 미국채에 관한 견해, 그리고 워렌 버핏의 국채 투자에 관한 이야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최근 한 2년 전에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가 사실은 그 책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역사상 주요했던 제국들, 그러니까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무역으로 지배했던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제국부터 대영 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떠오르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이 역사적인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빅사이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책에서 레이 달리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한 걸 제가 간단하게 일단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끝없이 부채를 화폐화한다는, 역사상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마지막 그 제국의 흥망성쇠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면 다다라갈수록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공통적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그 부채를 화폐화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 부채의 화폐화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정부가 끊임없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그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행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그 나라의 중앙은행 말고 다른 외국 국가, 정부가 또는 다른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국의 이 근데 이제 이 전체 빅 사이클 중에서 기울어지는 사이클로 넘어갈 때는요, 외국에서 이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국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외국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꺼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고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화폐는 가치가 하락하다가 결국 소멸한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네덜란드의 길드화가 그랬고, 그리고 길드화가 아직 있기는 있죠. 하지만 당시 1600년대의 네덜란드 제국의 그 길드화는 소멸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영 제국의 이 파운드화도 역시 그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말았다라는 걸 레이 달리오는 강조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현금과 채권은 가치가 하락을 하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게 역사적으로 반복해 왔다라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것이 뱅크런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뱅크런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채권 보유자가 다른 부의 저장 수단으로 갈아타는 현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달러 현금과 달러 표시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뱅크런을 한다는 건요, 다른 부의 저장 수단, 즉 예를 들어서 뭐 금이나 은이나 또는 다른 국가의 통화로 또는 다른 국가의 채권으로 갈아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레이 달리오가 2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뱅크런이 공교롭게도 올해 봄에, 그죠? 2023년 3월에 미국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인들은 특히나 레이 달리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 또는 그의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스위스나 또는 이스라엘의 이 헤지펀드들은 돈을 미리 다 뺐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레이 달리오의 주장에, 레이 달리오의 견해에 주목을 하고 있었겠죠. 동의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잽싸게 SVB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게 하고 있었고, 그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보면서 뱅크런을 먼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은행에서 돈을 먼저 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뱅크런 사태를 미리 예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이 채권이라는 게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그걸 아주 주의 깊게 살핀 투자자들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암스테르담 은행이나 그리고 영란은행이 글로벌 중앙은행 역할을 해왔었다는 거죠. 1600년대,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암스테르담 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이상 암스테르담 은행이 글로벌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그것처럼 연준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내주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정확한 워딩을 레이 달리오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요런 워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연준도 미 행정부가, 재무부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는 이 채권을 받아주다가는 결국엔 연준도 암스테르담 은행의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방송에 우리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 행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연준이 계속 받아주면 될 것 아닐까요? 라는 취지의 질문이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 레이 달리오가 말했던 이 내용이 아마도 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도 언제까지나 글로벌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뭐 당장 연준이 뭐 파산한다거나 뭐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서서히 그러한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레이 달리오가 지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레이 달리오의 목소리, 물론 레이 달리오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레이 달리오의 이 목소리에 그의 주장이나 견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미국 채권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9월 11일입니다. 이제 그저께죠. 어제죠.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이 투자 회사의 이 소날 데사이라는 CIO가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실질금리가 0%로 회귀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최근에 미국의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따라 올라간 거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키면 국채 금리도 따라 내려갈 거다라는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거죠. 팬데믹 때 연준의 기준금리가 실질금리가 0%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0%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이 데사이라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의 미상환, 그 근거로는요, 미국의 미상환 부채의 약 70%가 5년 내에 더 높은 금리로 연장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미상환 부채의 70%가 다시 연장이 안 되면, 더 높은 금리로 연장 재발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죠.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국채라는 거는 빚이잖아요. 그 빚을 누군가에게, 채권자에게 상환을 하면 더 이상 이제 금리를 그 높은 금리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70%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이 국채가 고금리로 지금 다시 재발행을 하지 않으면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국채 금리가 다시 쫙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소날 데사이 이 템플턴 CIO가 그의 견해를, 그의 분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사이는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4.25%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앞으로 더 높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야, 이거 특히 우리나라 채권 투자자 분들께서 10년물 국채를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견해를 보면 뭔가 좀 철렁, 그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UBS는 좀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UBS는 지난 봄에 크레딧 스위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합병한 스위스 최대 은행으로 유명한 은행이죠. 자,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이 솔리타 메르첼리 미주 지역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요, 이 투자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투자자들이 성장 둔화를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매력적인 수익률과 시세 차익,
실용 가능성을 제공하는 미국 국채를 포함한 양질의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리는 5년물 또는 10년물 이 만기 채권을 선호하며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약 4%에서 2024년 6월까지 2.75%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솔리타 마르첼리 CIO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11년 경험과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채권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2011년 경험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미 연준이 2008년, 2009년 금리를 확 낮췄다가 다시 금리를 이제 높였죠. 서서히 높여 나갔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미국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었죠.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 2년 사이에 미 채권 금리가 수익률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다시 그 이전에 10년 전에 그 사이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UBS의 견해를 따를 것 같으면 10년물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최근에 미 국채를 사신 분들은 금리도 높고, 그죠? 그리고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채권 가격이 실질 채권 가격이 엄청 지금 할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10년 만기 채권이라지만 1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액면가 그대로를 받을 수 있지만요. 그걸 못 참고 내다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할인된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인된 가격의 채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UBS의 견해대로라면 엄청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UBS의 견해라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 에크먼의 견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리틀 버핏으로 통하는, 이 미국에서는요, 이 워렌 버핏의 뒤를 이을 만한 좀 대단한 이 투자가로 알려져 있죠. 빌 에크먼이 지난달 이제 8월 2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 미국 국채 30년물 국채를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빌 에크먼은요, 미국의 이 대규모 재정 적자,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 지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채권을 발행할 텐데 이를 충당하려면은 미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크먼은 장기 국채는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 과매수됐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국가들이 미국 장기 채권을 사주질 않으니까 최근에 연준이 이걸 다 떠안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시중은행들한테 쫙 풀었습니다. 그게 지금 워렌 버핏 손에까지 넘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은 장기 국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금리 없이는 발행 물량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특히나 해외의 수요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뭐 또 요즘 브릭스 국가들 뭐 대단하죠. 이런 국가들이 채권을 더 사줘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내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의 장기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닌 3%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4.19% 수준인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5%를 찍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놨습니다. 지금 단기 채권 금리가 5.5%를 찍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내려갔죠. 4.98%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무려 30년물 국채금리가 5.5%를 찍을 거다라는 견해를 빌 애커먼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제 하나의 희망적인 뉴스는 워렌 버핏이죠.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은 좀 미국 국채 투자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까 UBS가 했던 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투자 방식인데요. UBS는 10년물 국채 투자를 권했지만 워렌 버핏은 장기 국채가 아니라 단기채를 사들였습니다. 단기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월물, 6개월물 요걸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이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액이요 1,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단기채로 보유 중입니다. 사실 단기채의 금리가 5%의 수익률에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요 이 버핏의 장기 투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장기적 투자 관점의 포트폴리오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오히려 이거는 일종의 파킹 통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3개월, 6개월만 파킹해 놓는데 5%의 비과세다. 이건 버핏은 참을 수 없죠. 안 그래도 지금 버핏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잔뜩, 총알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놔 가지고는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없잖아요. 그죠? 이자 줍니까? 오히려 이제 대기성 자금이죠. 버핏에 있어서는 대기성 자금인데 이걸 단기 채권에 파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핏이 미국의 장기 국채를 안전한 투자처로 판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워렌 버핏의 발언들을 유심히 보면요. 저번에 그 피치의 미국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한다. 라는 그런 발언들까지 했거든요. 그 말은 즉 미국의 이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적인 불안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걸 버핏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레이 달리오가 지적하고 있는 미국의 이 부채 증가의 문제. 이 패권국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요. 그 나라의 현금이나 채권을 팔고 다른 안전자산, 금이나 또는 다른 국가의 통화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레이 달리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그 세계 질서의 변화의 시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의 견해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견해가 더 옳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